네, 안녕하십니까. 김범주입니다. 오늘 메타버스의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소개해 주셨지만은 아젠다는 메타버스가 다시 돌아온 이유, 그리고 이전과 다른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고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사용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가 없는 서비스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하고 이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메타버스는 왜 다시 돌아왔는가? 저는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담론을 보면은 기업이나 국가나 그리고 업종에 따라 가지고 이 메타버스 현상을 보는 시각이 참 다르다. 활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전략도 각자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일반인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를 따로따로 보면은 메타버스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경우에는 가장 메타버스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그 원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2021 년에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표지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정말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 메타버스 로드맵 Accelerated Study Foundation에서 처음 나왔었던 그 보고서의 표지인데요. 이 보고서는 2006 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한테 알려진 개념은 아마도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버추얼월드 같은 요런 네 가지 메타버스의 측면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네 가지 측면은 어떤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소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가치는 이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타이틀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3D 웹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웹은 웹인데 3D로 만들어진 웹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비디오 게임과 웹 2.0이 만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메타버스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웹이 비디오 게임과 만나서 변하게 되는 구현되는 그런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시죠. 예전에 우리가 쓰고 있던 일반적인 인터넷 인터페이스는 왼쪽과 같은 잘 정돈된 텍스트, 그리고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일종의 문서 형태의 인터넷이었을 겁니다. 이 문서 형태의 인터넷은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HTML이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성능이 낮다고 하더라도 쉽게 브라우징이 가능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는 포맷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드웨어적인 역량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엔진이라든지 3D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이런 문서 형식의 인터넷이 아니고 오른쪽과 같은 실제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인터넷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고 있던 방법 자체가 시각적으로든 아니면은 어떤 맥락적으로든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인터넷 이전에는 PC 통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화 접속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은 PC 통신, 컴퓨터를 가지고 전화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서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채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동호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멀리 떨어진 사람들하고 새롭게 하나의 관심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임을 구성하게 되는 이런 가능성들이 우리 사회에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적응할 수 있는 전기가 우리한테 마련됐던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었었는데요.
2021년 올해 와가지고 메타버스의 가능성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우리 생활에 혹은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적용을 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많은 실험들이 올 한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유니티 코리아가 실제로 업무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사례인데요. 부산교육청처럼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기관하고의 MOU 행사에도 저희가 이런 스페이셜하고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이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만나가지고 MOU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처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알트스페이스 VR이라는 VR 플랫폼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위에는 이제 스페셜을 쓴 사례고요. 밑에는 알트스페이스를 쓴 사례인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보면서 어떤 모임에는 어떤 기술이 적합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술을 쓸 때는 좀 어떤 점이 또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다양한 점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제가 아젠다에서 소개해 드렸던 바와 같이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 즉 3D 공간에서 게임 외에 일상적인 생활들을 조금 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시도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린든랩에서 만든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소니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플레이스테이션 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구성이 됐었던 그런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CJ에서 서비스했었던 유리도시라는 가상 도시 가상 채팅 서비스죠. 아바타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나름대로의 배경과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다월드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기 90년대,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보다 이전에 3D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그 다다월드를 만드신 이제 신유진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터23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기사화가 됐던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봤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개념, 가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산성을 올리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쭉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한테 다시 다가온 메타버스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수, 즉 온라인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시민들의 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6년도에 세컨드 라이프 유저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2021년에 로블록스 유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유저 수가 2억 200만 명, 그러니까 총 이제 2배가 되겠죠. 그 정도로 많은 온라인 시민이 생겨난 점이 가장 큰 변화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은 사용자의 증가를 견인하는 데는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아주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라이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제 홈이라는 서비스를 써봤을 때도, 그게 좀 오래된 예전이긴 하지만은 제가 직접 어떤 컨텐츠를 그 안에서 만들기에는 기술적인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지금처럼 유니티 같은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바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로블록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로블록스의 수많은 게임들, 지금은 5,500만 개가 넘는 이 게임들이 총 액티브한 크리에이터가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을 가진 컨텐츠들 덕분에 점점점 사용자 수는 늘어가고 있고, 이런 추세들을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로블록스 외에도 너무나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샌드박스, 그리고 국내 게임 회사죠. 넥슨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프로젝트 MOD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창작자들이 쓸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그 창작자들이 이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들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이 기존과 달라진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에 점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팬데믹 상황 같은 것들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엔진, 게임 엔진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3D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특히 VR이라는 기술 자체는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은 아주 대중화되기는 거리가 있는 그런 기술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 4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VR 기기들,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가상 현실 그리고 가상 월드를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없었고 지금은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겠죠. 요즘 핫한 NFT도 역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 교환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이번에 메타버스는 좀 더 경제적으로 현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VR이라든지 MR 같은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실감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전의 메타버스 서비스 세컨드 라이프라든지 다다월드라든지 이런 되게 그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서비스였었지만은 그 가상 세계는 어쨌든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면화된 화면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AR 앱 같은 것들도 모바일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VR도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가서 이제 쓸 수 있는 정도로까지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메타버스 현상을 누구나 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맥락을 좀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회사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컴퍼니가 되기 위한 대장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커넥트에서 발표했었던 마크 주커버그의 비전은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그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 월드라는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안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다양한 생산 활동들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VR 인구를 10억 명까지 늘려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VR 안에서 더 많은 이익과 그리고 어떤 효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마크 주커버그의 비전이었고요. 그 세션이 끝나고 난 후에 메타의 기술 고문이죠. 존 카맥이라는 전설적인 게임 개발자분이 한 내용은 그 다음 세션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좀 요지가 이렇습니다. 나는 메타버스를 믿고 있지만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것을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여러 기반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형성되는 그런 개념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은 마크 주커버그 CEO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접근 방법이 다른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때 존 카맥이 예로 든 게 이 존 카맥이 만들었던 전설적인 게임들, 둠이라든지 퀘이크라든지 그런 3D 게임을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FPS라는 장르가 생겼지만은 자기는 열심히 게임을 만들었을 뿐이지 FPS라는 장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재미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들다 보면은 메타버스도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접근 방식에 있어 가지고의 두 가지 입장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논란의 어떤 여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게임 업계에서 NFT라든지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획기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이런 게임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임을 가지고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 동남아에서 이제 실직자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현상들 역시도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미 있어 왔던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현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 들어갔을 때 이게 게임이 그대로 게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타버스는 하나의 회사가 독점을 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데는 모든 업계, 모든 기업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페토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어떤 로블록스 같은 다양한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에 있는 아바타 그리고 아이템, 가치 같은 것들을 서로서로 교통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게임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 투 원 모델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메타버스 관련된 현상들은 다양한 업계에서 다양한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SKT에서 개발한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서비스였죠. 재밌는 부분은 이프렌드는 음성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강연이나 그리고 토론회 그리고 상담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프렌드에서 강연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좋았던 점은 제 얼굴이 직접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점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은 제스처를 저는 많이 쓰고 싶은데 그때마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 버튼 누르는 타이밍을 잊어버려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을까? 저도 이제 관련 업계에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올렸는데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G U+에서는 버추얼 오피스 프로토타입을 얼마 전에 계획을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업무를 하는 것 외에도 AI 기술이나 아니면 기존의 오피스 프로그램들하고 연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가상 오피스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러한 메타버스 바람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전에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팀즈의 메타버스 방식의 아바타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애저 서버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 홀로렌즈 같은 MR 미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의지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VR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싼 홀로렌즈 같은 걸 쓰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아반티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내부를 직접 이동을 하면서 스마트폰 내부 구조를 공부하는 그런 수업을 한 사례를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은 문자로 보는 것보다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학자분들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도표를 보고 배우는 어떤 그 스마트폰의 구조보다 직접 자기가 이동을 해가면서 저기 있는 저 부품은 뭐지? 가서 한번 눌러볼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야말로 메타버스 기술이 교육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해외에서 가장 많은 그 지금 VR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 메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라이즌 월드라는 안에 저작 도구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저작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상 경제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클로즈 베타 상태인데 아마 곧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메타버스 이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하면은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즈웨이 같은 이런 그 VFX 스튜디오들 를 갖다가 많이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처럼 가상의 이미지 그리고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그 직접 간 것처럼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상 세트,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도 올 한 해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구현이 된 바가 있고요. 저희 유니티에서는 얼마 전에 메타캐스트라는 볼륨메트릭 캡처를 통한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발표를 하고 내년에 UFC하고 같이 이 첫 중계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메타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카메라맨이 딱 찍어준 하나의 각도만 볼 수 있었지만은 지금 볼륨메트릭으로 360도 방향에서 다 찍게 되면은 우리 그 시청자들이 나는 A라는 선수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 저 사람을 녹화할래 집중적으로.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하는 동작만, 어떤 사람은 또 펀치를 때리는 동작만 이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시점으로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참여하는 그런 스포츠 관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많은 기술들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리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메타죠. 메타에서는 인터페이스 자체도 조금 더 실감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디바이스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워치형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되겠죠. 출시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서 본 바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의 촉각과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데이터 글러브 형식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다양한 메타버스 현상들,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기업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 메타버스 현상들이 크게 봤을 때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으로 접근을 하는 SKT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타 같은 회사에서는 아바타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러니까 창작자 생태계를 운영을 해가지고 점점 그 많은 서비스의 볼륨을 키워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캐스트라든지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활동들, 어떤 기존에 하던 경제 활동들이지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저비용을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마크 주커버그와 존 카맥의 의견이 조금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마크 주커버그의 의견은 약간 더 솔루션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만들다 보면은 점점 메타버스에 다가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런 다양한 관련 솔루션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저는 생산성이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혼다 실시간 시각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에디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유니티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일단은 혼다의 그 자동차 디자이너 분들이 되겠죠. 이 디자이너 분들이 자기가 만든 디자인을 직접 도로에서 주행시켜 보고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날씨,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 그 디자인이 괜찮은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게임 엔진을 직접 활용해서 솔루션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잘하는 업체랑 같이 이렇게 공동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은 최근 아주 쉬워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 카탈로그 같은 경우도 지금 유니티 포마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처럼 자기 모델을 올려가지고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견적을 내고 그리고 옵션을 바꿔보는 이런 것들도 기술 없이 가능해지는 단계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XR 그러니까 VR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가 얼마 전에 그 1,000만 대 출하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퀄컴 CEO가 이제 그 자기네들 이 회사의 그 어떤 그 성적을 발표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때까지는 사실은 가격이라든지 기술적인 미완성된 부분들 때문에 VR 디바이스나 XR 디바이스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지는 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해결돼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 우리가 3D 어셋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사례들은요, 제가 직접 지금 한강공원에서 조각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장에 가서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라이다 센서로 스캔을 해가지고 한번 유니티로 옮겨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모델링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월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맥락이 달라지는 기술 중에 하나는 VR과 AR의 접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VR 시장보다 AR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그 의미가, 그 구분을 하는 의미 자체가 조금은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VR 헤드셋에 외부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오큘러스 퀘스트에는 이제 4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고, 최근에 나오는 윈도우즈 믹스드 리얼리티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HP 리볼브 같은 거에도 다 4개 이상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외부를 그대로 보면서 그 위에다가 컴퓨터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합성을 시켜서 AR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메타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발표를 한 프로젝트 캄브리아라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년에 나올 캄브리아라는 그 헤드셋은 VR과 AR을 겸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 카메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 조망을 했을 때 흑백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화상 자체도 살짝 일그러져 있는 느낌이지만은 프로젝트 캄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컬러로 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거의 AR 헤드셋을 끼고 다니는 것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캄브리아라는 어떤 그 진화의 한 단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생명체한테 눈이 생기면서 종의 다양성이 폭발한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요. 아마 메타에서 노리는 바도 VR에 카메라를 달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 유니티 랩스에서 어떤 직원분이 테스트한 사례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현실을 위에다가 바로 그 가상의 레이어를 갖다 덮어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과 현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겹쳐 놓은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장면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잠깐만 보시죠. 네, 가상의 아바타로 바로 변하고, 네,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심리스하게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저도 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피아노를 연습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상의 어떤 그 로봇 암 같은 것들을 저희 오피스에 한번 배치를 해 본다든지 같은 활동들을 한번 해 보고 있는데,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은 가상 공간을 AI의 트레이닝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토이오라는 소니에서 만든 교육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AI를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훈련 결과를 통해 가지고 실제 제품에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훈련시켰던 내용을 그대로 현실 공간에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과 솔루션이라는 두 가지 메타버스 접근법 중에서 솔루션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 암을 훈련시키는데도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례들 역시 계속 노하우가 늘기 시작하면서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하이얼 공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 암 훈련을 장면하고, 그리고 그 훈련된 로봇 암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생산 속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옵션을 조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때까지 사례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술들의 변화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별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물론 이 시도 단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착 단계까지 넘어가서 완전히 생활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지겠지만은 이 과정, 시도 단계에서 다양한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거부감들, 특히 VR 헤드셋을 쓰는 분들 중에서는 멀미라든지 무게 같은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VR 헤드셋에 좀 잘 운이 좋게 적응을 해 가지고 업무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90년대에 처음 써 봤던 포터블 컴퓨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 맥 포터블이 제가 처음 써 봤었던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였었는데요. 그때 이 가방같이 생긴 이 컴퓨터의 무게가 7.3 킬로그램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게였었죠. 하지만은 이런 그 기계들이 유용성, 효용성이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하드웨어적인 연구에 투자가 많이 되고, 겨우 몇 년 후에 파워북이라는 아주 진짜 노트 크기의 그런 랩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MR 디바이스 그리고 VR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창문으로 보는 메타버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직접 우리 몸을 그 안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하드웨어적으로 한 번 더 점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그것이 2-3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메타버스라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다양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대중들은 사용자들은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이 있어야지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살펴보더라도 각자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그 장점들을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캠비리아라든지 아니면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컨텐츠 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그 창작 환경,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그런 제작자 툴을 제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로블록스 모델을 따라서 툴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은 먼저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목적성이 특화되어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스페이셜 같은 오피스, 가상 오피스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가상 오피스라는 기능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른 회사들이 금방 만들어 가지고 따라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를 우리가 앞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메타라는 단어의 의미가 비욘드, 그러니까 초월이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타에는 초월 외에도 셀프 레퍼런스, 그러니까 자기 관조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관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를 한번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비행기 날개처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공기가 좋고 나쁘고, 어느 마을이 더 밀집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결국 메타버스라는 기술은 이 메타버스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목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시민들이 더 높은 지적인 수준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취지를 위해서 방금 보셨던 다양한 시각화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창작자 생태계 기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언어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메타버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XR이나 AI나 다양한 기술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는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상 경제 부분, 가상 경제는 결국은 가상 창작자 생태계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시간 시각화, 아직도 우리는 숫자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이루어진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컨텐츠들, 문자나 아니면 숫자와 같은 추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들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각화 기술들 역시 계속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연결된 의미,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관이라든지 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효용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떤 나만의 의미를 추구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효용을 추구한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메타버스 기술을 현실 생활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개념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내 생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아티스트처럼 모델링을 할 때 메타버스 기술, 그러니까 VR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더 쉽고 빠르게 모델링을 하는 이런 업무에서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를 만들 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우아꽃이라는 유튜브 스트리머가 직접 만든 VR 상황극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 컨텐츠들도 기존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기술을 생활과 업무에 접목을 시켜 나가 주시기를 한번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사례들은 대부분 유니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유니티 기술들은 전반적으로 실시간 시각화 산업에 많이들 활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R이라든지 VR 쪽에 거의 8, 90% 그리고 PC에서는 60%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약 70%의 솔루션들이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어쩌면은 지금보다 나중에는 조금 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개념과 용어라는 것은 유행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도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든지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 같은 다양한 우리 기술 테마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메타버스라는 용어의 붙임과는 상관없이 큰 메타버스라는 이 흐름을 만들어낸 맥락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이 기술 솔루션들의 목적은 우리를 좀 더 감각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벨이 처음 전화기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때 장면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은 전화기보다 전보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기는 그때 당시에 잡음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지점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은 정보 전달 위주의 정보보다 결국은 감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말투라든지 뉘앙스까지 느낄 수 있는 전화 쪽으로 사람들은 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TV의 어떤 발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쉽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시키고 그리고 실감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메타버스라는 큰 테마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흐름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이 메타버스 기술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